저는 계속 사모님과 한 집에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미나도 제가 계속 키우고 싶고요. 아, 말이 그렇게 되나? 미안해. 그런데 미나는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만 자네가 케어해주기로 했잖아. 그 이후에는 다시 출장 미용사로 지낼 테니 좋은 남자를 만나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고. 벌써 그 생각을 하니 너무 아쉽네요. 저는 100년 만년 사모님 집에서 지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보모에 불과하니 미나에게 제 손이 필요 없으면 나가야겠죠? 희정씨,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자주 만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그렇게 아쉬워하는 보모를 달래며 식사를 이어갔고 저와 남편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술잔이 놓여져 있었어요. 자, 사장님, 사모님, 저희가 술을 시켜서 따라놨습니다. 이럴 때 술이 빠지면 아쉽잖아요? 내 정신 좀 보게. 귀한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술을 빼먹다니. 이 기사 고맙네. 자, 건배하고 마시자. 저희 네 사람은 맥주를 연신 들이키며 조금씩 취해갔고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라 속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답니다. 저는 제 딸 미나가 저를 따르지 않고 보모만 따르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넋두리를 했어요. 그러자 보모와 운전기사가 나중에 미나가 크면 달라질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했답니다. 외식 자리가 끝나자 운전기사는 집으로 퇴근했고 보모는 친정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대리운전 기사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저희는 뒷좌석에 앉아 잠이 들었고 대리운전 기사만이 정신이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쾅 소리와 함께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저희 차가 도로 위에서 뒤집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안전벨트를 했지만 머리를 많이 부딪히는 바람에 의식을 잃게 되었고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사고 조사를 알리려고 온 경찰 말에 따르면 저희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크게 사고가 났는데 하늘이 살렸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때도 역시나 보모가 수고해주는 바람에 딸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약 2달간 입원을 하고 머리에 붕대를 풀고 퇴원을 하게 되었네요. 세월이 조금 흐르고 미나가 5살이 되었어요. 이제 뭘 아는 나이가 되었는지 딸아이가 저를 많이 따르고 저를 많이 찾았답니다. 7살까지는 보모 손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모를 불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희정씨, 미안한 이야기인데 올해까지만 일해주고 다시 출장 미용사로 일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 이젠 나 혼자 미나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저 잘리는 거예요? 너무하세요, 사모님. 에이, 잘리다니. 대신 퇴직금을 두둑하게 줄 테니까 자네 개인 미용실을 차려보는 건 어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전 사모님과 한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사모님은 저한테 친언니나 다름없는데 헤어질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죠. 또다시 저는 보모를 위로하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이 많이 들어서 아쉬워하는 것이니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 재롱잔치를 다녀와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반주로 맥주까지 마시고 남편과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목이 따갑도록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봐! 집에 불이 난 것 같아! 뭐야? 어디서 불이 난 거지? 내가 미나 방에 가볼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빠져나가. 남편이 안방문을 열자 회색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딸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죠. 그 순간 미나가 가장 먼저 생각나 딸의 이름을 고함치듯 불렀습니다. 그러자 병실 밖에 있던 보모가 미나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다행이다. 무사했구나 우리 딸. 이리 와서 안아줘. 사모님 큰일 날 뻔했어요. 하마터면 저희 모두 죽을 뻔했다고요. 희정씨, 우리 집에 불이 어떻게 났는지 확인됐대? 네, 보일러가 문제였나봐요. 거기서 전기가 합선되면서 불이 시작됐대요. 그랬구나. 그럼 희정씨가
우리 미나를 구해준 거야? 네, 회색 연기가 가득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상황인데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미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쳐 업고 바로 빠져나왔죠. 정말 큰일을 해냈어. 고마워, 희정씨.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행히 저와 미나는 유독가스를 거의 마시지 않아 괜찮다고 하네요. 저는 하나님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딸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깨어나자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한테 일어난 사고들 말이야. 응? 사고가 이상하다니?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사고가 있기 마련인데 뭐가 이상해? 아니야. 느낌이 좋지 않아.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기분이 들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당신 혹시 원한을 준 사람이 있어?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니까 불만을 품은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이 이야기는 당신과 나만 알고 있자고. 알겠어. 비밀로 할게. 저희 부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형사 출신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사고를 모두 밝히고 남편이 원한을 줬을 만한 사람을 추려보았죠. 그리고 미나가 업둥이라는 사실도 말해주었답니다. 잠깐! 따님이 집안에 버려져 있었다고요? 네. 누군지 모를 사람이 버리고 갔어요. 마치 우리한테 키워달라고 그런 것 같았죠. 아, 이거 조사할 게 많이 생겼네요. 그럼 남편분 회사 사람들과 집안에서 일하는 보모,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네? 보모랑 운전기사도요? 그분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모님, 원래 범죄자들 주변 사람을 탐문하면 다들 착하다고 말해줍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튼 이 일은 무조건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보모와 운전기사에게는 미안하지만 탐정이 조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네요. 저희 집이 화재 때문에 잠시 공사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저희 식구들은 친정에서 지냈고 보모와 운전기사는 휴가를 보내주었답니다. 집안 공사를 마치자 탐정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사모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밀로 했죠? 네,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티나지 않게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죠. 대화 내용 하나도 놓치면 안 되니까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두 사람은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사모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는 게 철칙입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기다려 보시죠. 그렇게 집안에 카메라를 6대나 설치하고 나서야 식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보모와 운전기사도 복귀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는데 별일은 없었어요. 다들 각자 맡은 일을 해나가며 무탈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보름의 시간이 지나자 탐정이 저와 남편을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그이와 몰래 집을 나갔답니다.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은 사고가 아닌 사건을 당하신 겁니다. 모든 증거를 찾아냈어요. 이 모든 게 범죄자들의 계략이었다고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도대체 누가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제 남편의 회사 사람인가요? 아니요. 지금 집안에 있는 보모인 이희정, 그리고 운전기사인 박태준, 이 두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며 탐정에게 화를 냈답니다. 사모님,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증거를 다 잡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라고요. 탐정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영상이 있었는데 그중 두 사람이 거실에서 몰래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도대체 저것들은 왜 이렇게 즐긴 거야? 내가 애써 불을 냈더니 용케도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혁준이가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내줬는데도 멀쩡한 거 보면 우라통이 터진다니까? 아니, 트럭 운전사로 위장에 크게 사고를 냈는데 사지가 멀쩡하질 않나. 얼마 전에 같이 술 먹으면서 수면제로 재운 날도 그래. 혁준이를 대리운전으로 위장해서 차를 뒤집어 버렸는데 조금밖에 다치지 않았어. 진짜 운이 억수로 좋은 부부인가 봐. 진짜 끈질긴 것들이야. 희정이 네가 처음에 보고집에서 사장놈 술잔에 뭘 넣었다면서. 그때 사장이 가버렸어야 사무년 처리하기 쉬울 텐데. 내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소문난 청소약품을 술잔에 터놨었지.
그런데 하루 입원하고 퇴원했다니까? 아무튼 난 올해까지 일하고 여기서 나가게 생겼어. 그 전에 해결해 봐야 된다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 좀 해봐. 교통사고 같은 거 말고 다른 걸로 말이야. 사모년이 등산 좋아한다고 했지? 주말에 내가 뒤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 게 어때? 절벽에서 보내버리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겠어? 오,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나는 사장이 먹는 비타민 가루에 다른 가루를 섞어야겠어.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 그럼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두 사람의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문은 처음부터 저희 집에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동안 일어났던 사고의 주범이었어요. 제 딸을 그렇게 아껴주던 사람의 본 모습을 보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제 두 눈과 두 귀로 진실을 알았으니 말이에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놀랐는데 이성을 찾고 탐정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탐정님, 이거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럼요. 제가 형사 출신이니까 후배놈들에게 알려서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면서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체포해주세요. 지금 우리 딸이 그 보모년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탐정은 후배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영상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은 미나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탐정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나야! 미나야! 사모님 벌써 오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신다더니 해결은 잘 되셨나요? 내 딸은 어딨지? 조금 전까지 그림 공부하다가 잠들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길래 땀을 그렇게 흘리세요? 저는 보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미나 방으로 들어가서 무사한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는 게 맞았어요. 저는 자고 있는 딸을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저한테 화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제 얼굴을 보시지도 않잖아요. 저는 낮은 음성으로 읊조렸습니다. 닥쳐. 네 사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윽고 대문 밖에서 형사들이 왔는지 잠시 시끄러웠습니다. 형사들과 집안에 들어와 보모의 팔을 꺾고 미란다 법칙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온 사람들은 운전기사와 저희를 태웠던 대리운전기사가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탐정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시다시피 세 사람이 그동안 범죄를 공모하고 두 분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잠시 집안을 수색하겠습니다. 사모님,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세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필요해요. 이 보모년이 왜 우리에게 접근해서 해치려고 했는지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야 이희정, 너 우리한테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죽으면 네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짓거리를 한 거냐고. 그러자 보모는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 막혀버렸네. 인생 종치게 생겼어. 그래,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지. 말해봐. 왜 그랬는지 말해봐. 아주 간단해. 미나가 내 딸이거든.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운전기사가 미나 아빠이고 우린 고아원에서 만난 사이였어. 서로 사랑해서 미나를 덜컥 임신하게 되었지. 그런데 가난이라는 발목이 우릴 붙잡는 바람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 부잣집에 애 없는 집구석을 찾다 보니 아줌마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바구니에 내 딸을 넣어 대문 앞에 놓았고 예상대로 내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더군. 그리고 출장 미용사 전단지를 붙여서 나한테 접근한 거구나. 내 마음을 빼앗아서 보모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나와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 모두가 미나한테 갈 테니 그때 니네들이 친부모라고 나타나서 돈을 다 먹을 셈이었고? 이야, 완전 바보는 아니네. 그렇게 똑똑한 년이 그동안 그 많은 사고를 당하고도 왜 나를 의심하지 못했을까? 저는 모든 진실을 듣자 침착함을 찾았습니다. 이희정, 차라리 애를 입양시키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하지 그랬니? 그럼 쉽게 끝나는 일이었잖아. 글쎄, 과연 그럴까? 넌 대문 앞에 놓인 내 딸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그랬어. 안 그래? 그렇게 운명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네가 넘어온 거라고. 그리고 입양 조건으로 돈을 전 재산을 주겠니? 보나마나 몇 푼 쥐어주고 말았을 거야. 나와 내 남편은 네가 가진 모든 걸 앗아가려고 했어. 이 으리으리한 저택과 넘치는 재산을 말이야.
세상은 참 불공평해. 왜 우리는 가난하고 너희는 부자인 거지?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너희 같은 것들은 세상 탓만 하고 살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할 생각 따위는 하지 않잖아. 그게 너와 우리의 차이야. 그리고 세상 누가 자식을 팔아서 그따위 짓을 하겠니? 너희들은 정상이 아니야. 사이코패스에 소시오패스라고. 치, 네가 이겼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구나. 그런데 어쩌지? 우린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딸을 돌려받을 거라고. 유전자 검사지는 진작에 받아놨으니까 너희들에게서 내 딸을 떨어뜨려 놓을 거야. 뭐? 내 딸을 빼앗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과연 그럴까? 친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납치하고 호적에 올렸으니 쉽게 부모가 되진 못할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탐정님, 2년 말이 사실이에요? 우리 애를 빼앗길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친부모가 고소를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대문 앞에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 딸로 키우셔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이 잘못되면요? 고아원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친부모는 당연히 양육권이 없지만 두 분이 미나의 부모가 될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하겠네요. 그 말을 듣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별일 없을 거라 말했지만 제 딸을 빼앗길 상상에 넋이 나가고 말았죠. 보모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저에게 경고하며 형사들에게 끌려나갔고 운전기사와 공범 역시 경찰차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범죄를 공모한 세 사람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미나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과 마음대로 딸로 키운 죄로 말이죠. 저희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4명을 고용해 변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아원에 갈 아이를 구제해주고 부모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며 판사님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법이라며 제 딸을 아동보호센터로 보내고 저와 남편에게 1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저와 남편은 집에서 산송장이 되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텼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세어보라면 아마 강을 이룰 만큼 많은 눈물이었을 겁니다. 저희 부부는 접근 금지 명령이 철수되자 바로 딸이 있는 보육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미나야! 미나야! 엄마! 저와 딸아이는 1년 만에 재회했고 오랫동안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아니,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잘 못 지냈어. 여기 언니 오빠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날 버린 거래. 진짜 그런 거야? 아니야, 엄마가 왜 미나를 버려. 엄마 아빠가 그동안 많이 아팠어. 그래서 시골에서 잠시 지내야 해서 미나를 여기에 둔 거야. 미안해, 미나야. 앞으로는 절대 엄마 아빠랑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딸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입양 절차를 밟고 다시 미나를 딸로 입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양되었던 호적에 다시 미나 이름을 올리고 한 식구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매일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 또 누군가 우리 미나를 빼앗아 갈까봐 두렵다고. 우리 한국을 떠나자. 누구도 미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고. 여보, 이제 다 끝났어. 우린 합법적으로 미나를 입양했단 말이야. 이제 아무도 우리 딸을 데려가지 못해. 아니, 난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감옥에 간 보문현이 10년 뒤에 나타나서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여기서 살아? 난 그렇게 못해. 무조건 여기서 떠나자. 그이는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정리를 하고 바로 떠나자고 했답니다. 회사는 매출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남편은 자기가 이룬 회사를 포기하고 저와 미나를 선택했네요. 그렇게 한국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이민을 오게 되었답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만약 나중에 보문현이 사연을 듣고 찾아올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식구는 여기서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미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죠.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처럼 1년이 지난 지금은
딸아이가 누구보다 지금 사는 곳과 새로 사귄 친구들을 좋아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한국 땅을 밟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받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정말 쇼킹한 이야기죠? 사연자의 말대로 여러분의 응원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